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50대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따로 인테리어 일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엔 일감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 반찬 가게가 동네에서 제법 알려져서 먹고 사는 데는 다행히 지장이 없죠. 저희 부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큰딸이 30대 초반, 둘째 아들이 20대 후반으로 이미 장성했죠. 아들은 지금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고 딸은 몇 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화롭던 집안이 사위 때문에 발칵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위를 처음 봤을 땐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외모도 훤칠하고 직장도 괜찮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요즘 보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사위나 며느리 볼 때 집안이나 직장 같은 조건만 보기 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아마 금방 수긍하실 겁니다. 몇 년 전 봄이었어요. 딸이 문득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보여줄게 하더라고요. 딸이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 마침 결혼 정년기긴 했죠. 대학 졸업하고 광고회사에서 일한 지 몇 년 됐을 때인데 그간 일에만 빠져 살아서 연애는 뒷전이었거든요. 그런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니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니? 물어봤더니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아. 하고 말을 아끼더라고요. 딸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란 얘기만 하고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토요일 점심에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장 봐다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한테도 며칠 전부터 지민이 남자친구 집에 온댔으니까 누추하게 보이지 않게 옷 좀 제대로 입어. 이번 기회에 사입어도 좋고 라고 하며 신신당부했죠. 기다리던 날이 오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딸 옆에 키 큰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외관은 참 좋았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호라고 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데 단박에 마음에 들었죠. 아무래도 저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었나 봅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건우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으니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부서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그럼 적지 않게 버시겠네 하고 농담했더니 아직 신입이라 그렇게까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웃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진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닌 전업주부세요. 부산에 계십니다. 라고 답했죠. 아이고 부산이면 멀겠네. 자주 못 뵙겠어요. 라고 하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려고 해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요. 하는 거예요. 효자구나 싶었죠. 굳이 흠집 하나를 잡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딸이 오빠 차 타고 왔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택시 타고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없냐고 물으니 네 아직 차가 없어요. 그 회사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땐 남편이 하긴 차 유지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 실속이 있네. 라고 칭찬하며 넘겼죠. 딸과 사위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다가 어느 가을 좋은 날 잡고 결혼했어요. 사돈댁은 평범했어요. 바깥사돈은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었고 안사돈은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죠.
우리 건호가 좋은 짝 만났네요. 지민이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기뻐요. 하시면서 딸 손을 꼭 잡아주셨죠. 왜, 그 문제 있는 집에선 결혼 준비부터 순탄치 않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했어요. 예식장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곳으로 예물도 과하지 않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 정도 모든 게 적당했고 평범했고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사위가 장인 장모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예식 비용을 많이 부담할 정도였죠. 우리도 딸 시집 보내는 거니까 할 건 했지만 사위가 참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정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었고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어요. 집 구경 갔을 때 딸이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믿어지지가 않아. 하면서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왔죠. 올 때마다 한우며 과일이며 뭘 잔뜩 사왔죠. 아이고 맨날 이렇게 사오면 어떡해. 우리가 뭐 없어 보여서 그러니? 라고 농담삼아 말했더니 장모님 반찬이 회사 도시락보다 100배 맛있어서 자주 오고 싶어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딸도 결혼하고 나서 표정이 한층 밝아졌어요. 엄마, 건우 오빠가 정말 잘해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하면서 자랑이 대단했죠. 주말엔 둘이 맛집 탐방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정말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이상한 게 있어도 눈치를 못 챘던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니까 부모는 그거면 다 되잖아요.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애들이 결혼하고 얼마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위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내미는데 보니까 비싼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런 비싼 걸 사왔어? 깜짝 놀라서 물었죠. 장모님께서 저희 항상 잘 챙겨주시는데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명품 가방 들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부담스러웠어요. 건우야, 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서 지민이나 사줘 라고 하며 거절했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번엔 장인어른, 제가 안마의자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요. 일하시느라 허리 아프시잖아요. 댁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사코 거절하며 아니야, 우리 집에 안마의자 둘 데도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했더니 그럼 반찬 가게에 새 냉장고라도 바꿔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거 오래됐잖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뭘 사주려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에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길래 여행 갈 시간 없다며 또 거절했죠. 그때마다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꼭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달까요? 마치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처럼 그 돈을 빨리 탕진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잘해주려는 마음은 참 기특하지만 계속되는 건 부담스러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서방, 뭐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살게. 네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로 우리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우리 딸하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것만 해줘. 라고 했죠. 남편도 옆에서 그래, 우리한테 돈 쓸 생각 말고 너희들이나 알뜰하게 살아 하고 거들었고요. 딸한테 나중에 건호가 왜 자꾸 우리한테 뭘 사주려고 하니? 하고 물었더니 오빠가 원래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맨날 커피 사주고 그런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미안한 마음, 돈으로 인정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임신했어 하면서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손주라니. 남편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죠. 사위는 예비 아빠가 되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기 좋은 환경에서 키울게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면서 의욕이 넘쳤죠. 태교에도 적극적이어서 딸이랑 같이 클래식 음악회도 가고 태교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대요. 그리고 곧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훈이.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사위를 빼닮아서 코가 오똑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처음 아기를 봤을 때 사위가 가족들한테 우리 지훈이 정말 잘생겼죠?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사위는 약속대로 정말 자상한 아빠였어요. 회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아기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것까지 다 했대요. 주말엔 유모차 끌고 산책도 가고 육아에 적극적이었죠. 딸이 엄마, 오빠가 나보다 애를 더 잘 봐. 타고난 것 같아 하면서 흐뭇해했어요. 그 무렵 사위가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아기 태우고 다니려면 안전한 차가 필요해서요 하면서 검은색 SUV를 샀어요. 이제 택시 안 타고 차로 다니겠네? 했더니 아니에요. 출퇴근은 여전히 대중교통이 편해요. 차는 주말에 가족이랑 나갈 때만 쓸 거예요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씀씀이가 큰가 싶다가도 차를 안 사는 거 보면 알뜰한데 또 차를 사놓고 굳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씀씀이가 큰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샀으면 타고 다니는 게 정상이고 차에 금방 적응해서 그게 더 편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사위는 여전히 평일엔 택시만 타고 다녔거든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러나? 남편이 물어봤더니 회사 근처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 그러니까 지훈이가 5달 됐을 때부터 사위 그리고 딸아이의 가족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에 띈 건 외모였어요. 원래 깔끔하게 단장했던 사위가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무엇보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와 있었죠. 건호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이 많니? 물어봤더니 네,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을 많이 해요 하는데 뭔가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딸도 요즘 오빠가 새벽에 자주 나갔다 와. 회사에서 급한 일 있다면서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위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차를 다시 팔았답니다. 주말에라도 타면 되는데 이제 주말에도 바빠지니 쓸모없다며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팔아버렸대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아이를 가진 집이라면 그냥 두는 게 좋잖아요. 손해보면서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현금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카드로 다 계산했는데 어느 날부터 지갑에 현금만 가득 넣고 다니더라고요. 왜 현금만 써? 라고 딸이 물어봐도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해킹이다 해서 카드 쓰기가 무서워. 현금이 안전해. 이런 식으로 대답했대요. 가장 이상한 건 전화를 받는 태도였어요. 우리 집에서 밥 먹다가도 전화가 오면 황급히 나가서 받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베란다에 빨래 널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못 갑니다. 가족이랑 있어서. 네,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사위가 또 전화를 받고는 죄송해요.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하면서 일어났어요. 딸이 또 회사야? 주말인데도? 하니까 미안, 정말 급한 일이야. 해결되면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택시를 부르더라고요. 그 와중에 표정이 굳어있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뭔진 모르지만 분명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죠. 그 무렵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사위랑 딸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지훈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는데 사위 핸드폰에서 계속 알림음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두 번이었는데 1분 사이에 10번도 넘게 울리는 거예요. 나중엔 오싹할 정도로요. 띵띵띵 문자나 카톡이 오는 소리였죠. 사위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못 본 척했지만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건우야, 전화 안 받아도 돼? 제가 물었더니 그 스팸 문자예요. 요즘 많이 와서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급히 진동 모드로 바꾸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울리니까 남편이 건우야, 무슨 스팸이 저렇게 와? 한번 확인해 봐라. 하니까 사위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일어나서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약속 어긴 적 있습니까? 꼭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투였죠. 10분쯤 지나서 들어온 사위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또다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을 가만히 보니까 미세하게 떨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하고 둘러댔어요. 그날도 사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하면서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딸이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오빠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억지로 웃어 보였죠. 그런데 다음 날 딸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있잖아. 어젯밤에 오빠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여기저기 보내더라고. 몰래 봤는데 300만 원씩 5군데나 보냈어? 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는데? 물으니까 몰라, 개인 계좌들이었어. 이름도 다 달랐고 무슨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 이런 식으로 라고 하더라고요. 건우한테 직접 물어봤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회사 프로젝트 팀원들한테 선급금 준 거래. 나중에 정산 받는다고. 근데 엄마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계좌들 다 삭제하더라고. 이체 내역도 지우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봐버린 거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혀서 돈을 뜯기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기가 교묘하다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보이스피싱이라면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왜 여러 계좌로 나눠서 보낼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무엇보다 사위의 그 불안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런 게 단순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어요. 원래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던 사람이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하면서 골프를 끊었거든요. 듣자 하니 회사 동료들이랑 만나는 것도 피하고 대학 동창 모임도 다 불참했대요. 딸이 오빠 친구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던데 왜 안 나가? 라고 해도 피곤해서 집에 있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더 수상한 건 새벽 외출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딸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나갔다가 아침 6시에 들어왔어. 무슨 회사가 새벽에 부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사위가 우리 집에 왔다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을 놓고 갔거든요. 마침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박 과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안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딸아이 말이 맞았구나. 심상치 않은 내용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위가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모르는 척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 회사 일인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죄송해요.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갔어요. 박 과장이 정말 회사 사람이 맞다면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게 뭐였을지 예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처럼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빠가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 3천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적금 해지에서 빼갔다는데 이유를 물어도 급하게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랬어. 곧 채워놓을게. 이런 말만 반복한대요. 투자? 무슨 투자? 제가 물었더니 딸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냥 믿어달라고만 해.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본인도 화를 내보고 설득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했는데 안 통한다고 하면서요. 저도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투자 실패했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하더라고요.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우리 모두 그저 사위의 안위만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달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우리 집 관리비가 3개월이나 밀렸어.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왔는데 너무 창피해서 라고 하면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뭐? 관리비가 왜 밀려? 사위 월급은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오빠가 통장 관리하기로 했거든. 관리비 같은 것도 다 오빠가 맡아서 하고 나한텐 생활비만 주고 있었는데 오빠가 한 달째 생활비를 안 갖다 줘. 물어보면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줄게 이런 식으로만 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어린이집 비용도 2달째 못 냈고 아파트 주차비도 밀렸대요. 그 꼴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제가 당장 은행 가서 500만 원을 찾아왔어요. 일단 이걸로 급한 거부터 해결해. 그리고 사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따져 물어봐. 발만 동동거리지 말고 라고 못 박아 말했죠. 딸이 돈을 받으면서도 엄마 미안해. 이런 일로 손 벌리게 돼서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보다 못한 제가 사위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이서방, 요즘 무슨 일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눈에 뻔히 보이게 말 돌리지 말고 라고 했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들으니 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업 실패? 보증 잘못 썼어? 아니면 투자가 잘못됐어? 제가 다그쳐 물어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곧 해결할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결단코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전화 끊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척 중에 사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슬쩍 물어봤는데 사위가 3개월 전부터 무급 휴직 중이라는 거예요. 실적 부진으로 휴직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 아침 정장 입고 출근한다고 나간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딸한테 말하니까 그럴 리 없어. 오빠 매일 회사 간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매일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하고 물어도 딸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진짜로 나가려는 걸 겨우 말렸어요. 아직은 안 돼.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 무작정 따졌다가 일만 더 커질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켜보자 라고 했어요. 해결되면 말해주겠다고 하니 당장 사흘만이라도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절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건우 있잖아. 확실히 문제가 있어. 오늘 종로에서 거래처 사장님 만나고 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건우를 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만나서 인사했어?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건우가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걸 봤어. 이 전당포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당포?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래, 금은방 옆에 있는 큰 전당포 있잖아. 거기서 뭔가 봉투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불안해하더라고. 나랑 눈 마주칠 뻔했는데 급히 택시 타고 가버렸어.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정말 심각한 일이었죠. 혹시 시계나 귀금속 같은 거 맡긴 건 아닐까? 제가 물으니 남편이 글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전당포까지 가서 돈을 구하지? 은행 대출도 있고 우리한테 말하면 될 텐데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그날 밤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민아, 혹시 집에 있던 귀중품 없어진 거 없니? 시계나 보석 같은 거. 했더니 딸이 잠시 물건을 확인하러 갔어요. 서둘러 확인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 그러고 보니 오빠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까르띠에 시계가 안 보여. 보석함에 늘 있었는데? 3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였대요. 게다가 보석함에 있던 목걸이도 하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물어볼게 하는 딸을 제가 말렸어요. 잠깐, 아직 물어보지 마.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했죠. 다음 날 더는 참을 수 없던 남편이 전당포에 다녀왔습니다. 사장과는 몇 번 오가며 본 터라 구면이었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사장이 젊은 남자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 왔다 갔다고 하는 겁니다. 시계에 목걸이 반지를 맡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당포 사장 말을 더 자세히 옮기자면 그 젊은 남자가 곧 찾아올 테니 잘 보관해달라고 신신당부했대요. 근데 이상한 건 맡기면서도 혹시 자기 이름을 댄 여자가 찾으러 와도 절대 주면 안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사위 사진을 슬쩍 보여줬더니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했대요. 이거 정말 큰일이야. 마누라 몰래 집 물건 팔아먹는 거잖아. 내가 당장 가서 따져 물어봐야겠다. 내가 사위는 버릇을 고쳐놔야지 하면서 씩씩대는 남편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어요. 제발 좀 참아. 딸 생각도 해야지. 섣불리 나섰다가 부부 사이만 틀어지면 어떡해? 했더니 그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야? 우리 딸이랑 손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하면서 답답해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쯤 되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죠. 무언가에 쫓기고 돈을 인출하고 생활비도 끊고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회사는 휴직하고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사실 저도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도 그래, 확실하게 잡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야 해 하면서 동의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딸한테 내일 건우 나가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해. 넌 지훈이랑 집에 있어. 지훈이 괜히 불안하지 않게 마음 잘 다잡고 라고 말했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반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방금 나갔어. 오늘도 정장 입고 나갔는데 하더라고요. 저도 급히 준비해서 딸네 아파트로 갔어요. 그날 우선 딸네 집을 뒤져보고 사위 동태를 살피려고 했거든요. 1시간 후쯤 1층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사위가 멀리서 택시에서 내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아까 입고 나간 정장이 아니라 운동복 차림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타길래 저도 황급히 차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말고요. 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저한텐 드라마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사위가 탄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지대 같은 곳을 지나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췄죠. 간판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는데 아침인데도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위가 주변을 살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도 택시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에서 기다려달라 말했어요. 그리고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건물 근처로 갔죠. 그런데 입구에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더라고요. 문신이 팔뚝 가득하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대신 건물 옆 골목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나도 사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정오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죠. 그중에 사위도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고 눈은 충혈되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뭔가 묵직해 보였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회사는 휴직했다면서 왜 이런 수상한 곳을 돌아다니는 거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사채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딸도 손자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전문 흥신소에 맡길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이미 한번 의도치 않게 해봤고 어려울 건 없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놀라면서 반대할 게 뻔하니 제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요. 며칠 후 평일, 드디어 사위를 끝까지 미행해보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나도 같이 사위 집에 가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회사 가야 하잖아. 그리고 남자랑 같이 다니면 더 눈에 띄어 하고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은 채 말렸죠.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럼 핸드폰 위치 추적 켜놓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위험한 곳 가지 말고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딸네 아파트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커피를 사서 차 안에서 먹으며 기다렸어요. 어느덧 시간이 되니까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나 사위가 일찍 나올까봐 긴장하면서 현관을 주시했죠. 7시 반쯤 되니까 드디어 사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캡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가방을 2개나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평소 들던 서류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까만색 큰 스포츠 가방이었는데 뭔가 묵직해 보였어요. 사위가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죠. 제 차로 미행할까 했는데 번호판이 찍힐까봐 걱정되더군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함께 있는 게 마음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도 바로 뒤따라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저 앞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요. 그러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절 보면서 아줌마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바람 피우나 의심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비슷한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의외로 시중은행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큰 지점이었는데 사위가 내리면서 택시기사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내리더라고요. 택시가 가지 않는 걸 보니 아마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았어요. 저도 택시기사님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차에서 내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사위는 은행 안에서 누군가와 만났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구석자리에서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라고요. 10분쯤 지나니까 사위가 나왔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더 두툼해진 것 같았죠.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다시 출발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주상복합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사위가 지하 2층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더니 VIP 전용 라운지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 같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사위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라고요. 딱 봐도 자주 오는 손님인 것 같았죠.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에서 내려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장난하냐?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굵은 남자 목소리였죠. 이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위가 걱정돼서 참고 있었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고 사위가 뛰쳐나왔어요. 얼굴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뒤따라 나온 덩치 큰 남자가 야, 이거너 다음 주까지야. 못 갚으면 너희 집에 찾아간다! 하고 소리쳤어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비굴하게 대답했죠. 세 번째로 간 곳이 진짜 문제였어요. 구로구 쪽 공단 지역인데 낡은 공장들이 질비한 의신연스러운 곳이었죠. 사위가 들어간 건물은 겉보기엔 폐업한 인쇄공장 같았어요. 녹슨 철문에 깨진 유리창,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도저히 사람이 드나들 것 같지 않은 곳이었죠. 얼마 전에 갔던 곳과는 또 다른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너무 뛰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도중에 돌아갈 수는 없었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근처에서 내려 사위를 뒤따라갔어요.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쉽게 들키진 않았어요. 건물 입구에는 문신을 한 젊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다가가자 그들이 아, 이 형 또 왔네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오늘은 얼마 가져왔어? 1,000만 원입니다. 사위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 보이자 그들이 피식 웃었어요. 겨우 그거? 이자도 안 되잖아.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멀리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죠. 그러다 점심시간쯤 되니까 그때 봤던 것처럼 또다시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사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들고 갔던 가방은 없어졌고 대신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사위가 골목 끝에서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 나야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지훈이 잘 봐줘 하는 거예요. 딸한테 거짓말하는 걸 직접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오후쯤 돼서 사위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성수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는데 1층은 폐업한 카페였고 2층부터는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죠. 그나마 밝은 대낮이라 덜 무섭더군요.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사위가 건물 옆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3층에서 멈춰서 철문을 두드리더니 누군가 문을 열어줬죠.
그냥 볼 수만은 없어서 저도 살금살금 따라 올라갔어요. 3층 복도에 다다르니 담배 연기와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죠. 카드 섞는 소리, 칩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욕설과 환호성이 뒤섞인 왁자지껄한 소리들. 그랬습니다. 도박장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옆 창문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넓은 홀에 테이블이 10개 넘게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도박을 하고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온갖 종류의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위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는 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그 칩이 다 사라졌죠. 올인! 하고 외치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딜러가 카드를 뒤집자 탄식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 앉은 사내가 비웃으며 들리지 않는 말로 사위를 조롱했고 사위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내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자에 관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해? 덩치 큰 남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 저는 화장실 찾고 있었어요. 하고 당황해서 대답했더니 화장실은 2층이야. 그리고 다신 여기 얼씬거리지 마. 하면서 계단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본 것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남편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도박의 사채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당장 딸한테 알려야 해.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죠. 잠깐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지민이가 너무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 가뜩이나 마음이 약한데.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이 뭔 소리야. 지금도 늦었어. 빚이 얼마나 될지 알아?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다 집까지 날릴 수 있다고 하면서 흥분했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 딸을 불렀어요. 딸이 지훈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방에 들여보내고 셋이 둘러앉았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놀라지 말고 들어. 건우가 도박을 하고 있다. 남편의 말에 딸이 깜짝 놀라며 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도박을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안 간다는 것, 대부업체 돌아다니는 것, 사채업자한테 맞은 것, 그리고 도박장에서 본 것까지.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이상한 걸 눈치채곤 있었는데 설마 정말 도박일 줄은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딸이 덧붙인 이야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 놀랄까봐 말 못했는데 한 달 전쯤 오빠 지갑에서 사채업자 명함을 봤어요. 24시간 즉시 대출 이런 게 써 있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가 떨어뜨린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인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제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진실을 알면 버티지 못할까봐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딸이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집 전세보증금 이미 반은 대출받아서 빼먹었어요. 오빠가 급한 투자건이 있다면서.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5억짜리 전세에서 2억 5천에 빼먹었다고? 그날 밤 우리는 사위를 집으로 불렀어요. 이제는 바보처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죠. 사위가 죽든 우리가 죽든 결판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사위의 표정을 보니 이미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거실에 딸과 우리 부부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현관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들어와서 앉아!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자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다 안다. 도박, 사채, 회사 그만둔 것까지 모두. 그 순간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사위가 흐느끼기 시작했죠.
딸이 오빠 일어나서 얘기해. 정확히 무슨 일인지 다 말해줘. 하니까 사위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몇 년 전 회사 워크숍 때 시작됐어요. 선배들이 재미로 포커 치자고 해서 그날 50만 원 땄는데 그게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어요. 사위의 고백이 이어졌죠. 처음엔 용돈 정도로 했는데 이기면서 판돈이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 잃기 시작했대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들었어요. 회사 근처 도박장을 알게 됐고 거기서 한 번에 1,000만 원씩 걸기 시작했죠.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지금 빚이 정확히 얼마야? 제가 물었어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 대출 1억 5천, 카드론 5천, 제2금융권 5천, 사채가 3억 좀 넘어요. 다 합치면 5억 5천 정도. 그 말에 딸이 기절할 듯 주저앉았어요. 5억 5천?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사위의 뺨을 때렸죠. 이 자식이 정말. 우리 딸이랑 손주는 어떡하라고? 이어서 남편이 사위 멱살을 잡으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폭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둔 거야? 솔직히 다 말해줘. 우리가 모르는 거 없게.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전에 해고됐어. 근무 시간에 도박 사이트 접속한 게 들통났거든. 회사 컴퓨터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졌어요. 사돈께도 2억을 빌렸는데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했대요. 대학 동창들한테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렸고 심지어 아직 못 받은 퇴직금까지 미리 담보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간 건? 딸이 물으니 도박장 가거나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위의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따겠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밤새 대책을 논의했어요. 일단 딸과 손주는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고 사위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죠. 정말 끊을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딸이 물으니 사위가 목숨 걸고 끊겠어요. 지훈이 아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하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빚이었어요. 특히 사채 3억은 당장 다음 주까지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가 반찬 가게에서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꺼내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어요. 다음 달부터 사위는 도박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했어요. 3개월 집중 치료 프로그램이었는데 비용만 500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미워 죽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족이고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만큼 위험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진 상태예요. 하시더라고요. 딸은 급히 직장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때맞춰 예전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요. 하는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어요. 처음 한 달은 희망적이었어요. 사위도 치료에 적극적이었고 면회 갈 때마다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있어요. 도박 생각이 안 나요. 하면서 밝은 표정을 보였죠.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하셔서 안심했어요. 2달째 되던 날 사위가 병원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와 지훈이에게 못할 짓 했어. 태어나면 정말 열심히 살게. 택시기사라도 해서 돈 벌어올게. 딸이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죠. 3개월 후 사위가 퇴원했어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눈빛도 맑아 보였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정말로 사위는 작은 세무회계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뿐이었지만 매일 정시 퇴근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힘들어도 행복해요. 정직하게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하는 사위를 보며 우리 가족도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퇴원 후 3개월째 되던 때, 그리고 사위가 재활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어느 날, 사위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건호 씨 댁입니까? 이건호 씨가 일주일째 무단 결근 중입니다. 딸이 깜짝 놀라서 사위한테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죠.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사위가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옷은 구겨지고 온몸에서 담배와 술 냄새가 났죠. 미안. 정말 미안해. 한 번만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 거래처 사장이 가볍게 고스톱이나 치자고 꼬드겼대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아이 남자가 그것도 못해? 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날 50만 원을 따고 나니 그 짜릿한 느낌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느새 또 도박장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미친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사위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말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는 못 참아. 당신은 절대 안 변해. 그리고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죠. 오래전에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질 거고 양육비는 기대 안 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사위가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은 단호했죠. 당신 때문에 지훈이까지 불행해질 순 없어. 이혼해. 그렇게 사위를 돌려보낸 뒤 사위 부모님이 급히 집을 찾아왔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저 건우 엄마예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하는 목소리에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셨어요. 사돈댁, 우리 건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앉아 계신 사위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털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혼만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위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또 했더라고요. 도박빚이 5억이 넘는다는 건 숨기고 1억 정도만 있다고 했대요. 그것도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라고 둘러댔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씀드렸더니 사위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5억? 도박빚이 5억이라고요? 하시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사위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 키웠나 봐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했나?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그때 사위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지만 3억은 나올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노후 자금인데 했더니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노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단호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빚이 해결되더라도 저희는 이미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예요. 오빠는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할 거예요. 저와 지훈이는 더 이상 불안하게 살 수 없어요. 딸의 말에 사위 어머니가 며느라 제발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하시면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박 중독은 가족 모두를 파괴하는 병이고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으니까요. 결국 사위 부모님은 우리가 못난 아들 둬서 죄송합니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셨죠. 나중에 들으니 사위 부모님은 정말로 집을 팔아 아들 빚을 일부 갚아주셨대요. 그리고 본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자식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날리신 거죠. 이게 도박의 무서운 점이에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거. 이후 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사위의 도박 중독과 거액의 빚, 가정 파탄의 책임이 모두 인정됐고 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죠. 사위는 법정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님도 도박 중독은
가족을 파괴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 후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사위는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타고만 다니던 택시를 이제는 직접 모는 신세가 된 거죠. 한 번은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무심코 탔는데 운전기사가 어머님 하는 거예요. 사위였죠. 어쩜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이 앞에서 내려줘요 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딸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팀장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죠.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난 이제 걱정 마요. 하며 씩씩하게 웃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아빠는 왜 안 와? 하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계셔 하고 둘러대죠. 언젠간 진실을 말해야겠지만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도박은 정말 무서운 중독이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도 끝없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가끔 택시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일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도박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개입해야 해요. 우리 사위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선 늦습니다. 잘 나가는 증권맨이 도박 중독으로 모든 걸 잃다니, 이 인생이란 게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네요. 지금은 그저 딸과 손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